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는 좀 풀린 것 같은데 참 주식시장 걱정거리가 계속 늘어나서 다들 좀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우려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도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락했습니다. 그거 내용 한번 분석해 보면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인지 여부 같이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좀 일단락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왜 이러는지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서, 사실 미국 시장이 좀 급락했던, 금요일날 급락했던 어떤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또 이제 다음 주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체크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준비하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은 2.7% 빠졌고요. 아, 상당히 좀 안 좋은 어떤 형태죠.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요. 중장기 평선 저항받고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 여기서 뭐 쌍바닥을 형성시키면 이제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요 480일 13,000포인트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요 종목들이 있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패턴화돼 있고, 헤드앤숄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되는 어떤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도 1.9% 밀리면서 여기서 밀리는 형태. 그리고 다우 산업 지수도 여기서 밀리면서 중장기 평선을 다시, 이게 이제 여러 번 닿다가 깼다가 하면 그 다음에 깰 때는 확실하게 깨버리는 식으로 그 다음 또 지지선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플레이션, 또 뭐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이슈,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으면서 증시에 이제 삼중고 악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실마리가 뭐 풀린다든지 뭐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는 게 필요한데, 뭐 이번 주도 보셨겠지만 미국 CPI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나아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이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뭐가 받쳐줄 수급이 세게 들어오기가 좀 쉽진 않은 그런 구간이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 엔비디아 같은 거, 요 이제 보시면 차트가 여기 되밀리는 형태해서 헤드앤숄더 형태,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 좀 되고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탄력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 식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훨씬 더 약한 어떤 형태 되고 있고, 어떤 탄력도는 좀 다르긴 하지만 패턴은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다. 아마존은 이미 이제 예, 많이 좀 내려오면서 그런 어떤 탄력도 강한 형태. 테슬라도 121선을 이탈해 버리는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은 뭐 처참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빅테크 종목들이 다 이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형태가 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안 좋은 어떤 형태고요.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WTI 이제 유가가 3.5% 튀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정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작용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도 4.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원자재가들이 많이 좀 올랐다. 그리고 지금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어요. 27.63. 이게 이제 뭐 최근에 고점권역이거든요. 되밀리다가 다시 또 위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가 이때죠. 코로나 때 이후로 이게 코로나 이제 극심한 그 시절, 2020년 3월, 4월 그때 이후로, 그 초반에, 그 이후 이제 초반에 요 정도 뛰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올라오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런다는 거는 이번에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잠잠히 내려와야지 시장은 조금 더 이제 안정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14%나 튀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기사 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증시 변동성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해서 이제 월스트리트가 긴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 연준의 움직임에 시장에 어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 크죠? 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그러니까 유가랑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튀는 게 이런 우려감이 불 때마다 이제 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연준이 인플레 잡으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것까지 더해지니까 연준 입장에서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FMC 의사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뭐 충격 내지는 우려감들이 또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는 연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현 상황에서 군사적인 침공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부크바 10F는 전쟁은 기본적으로 석유, 식품, 밀, 비료 등 모든 것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만약 연준이 경제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면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는 게 있어요. 뭐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도하지만 코스피는 순매수를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좀 상반된 시장의 분위기와 상반된 어떤 수급들, 이걸 기회로 보는 수급인지, 어쨌든 그런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보여지니까 국내든 지금 해외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미국 대형 주식형 펀드에는 뭉치돈이 유입이 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펀드들은 지난 9일부터 한 주 동안 341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채권형 펀드, 현금성 상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주식형 펀드에 들어온 것이다. 해서 어쨌든 뭐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주식에 유리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좋았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상황은 뭔가 좀 예,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 토대 하에서 저가 매수를 강력히 하는 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급은 뭐 가장 빠르죠. 예, 안 좋아질 때 먼저 빠져나가고 좋아지기 시작하기 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시그널이 이제 수급인데 이런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거는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국내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주식시장은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반등이 나온 듯 했지만, 금요일 날 이제 뚝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되돌리는 형태가 발생됐고, 5일선을 깨버렸죠. 코스피 지수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이거 잠시만요. 코스닥 지수는 아예 이제 481선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뭐랄까 굉장히 급전직하는 흐름, 급격하게 이렇게 이게 그냥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다가 기술적 반등하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뭐 다시 밀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번 이제 붕괴시켰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뭐 절반 가까이도 반등 못 나왔다는 거는 팔자의 어떤 수급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명확한 거는 팔자의 힘이 명확하게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유를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 MSCI 이제 편입되는 이제 LG 엔솔의 어떤
그 부분이 마무리 지으면 코스닥의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지 여부를 보면 조금 더 한 가지 어떤 시나리오는 제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어쨌든 올해를 대보면 좀 알겠죠? 월화 이제 지나 보면.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수급이 너무 안 좋죠.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뭐 비등하게 거기서 한 2, 3천억 팔았으면 여기서는 한 7, 8천억 이상 매도를 했다면 이제 모르겠지만 사실 보시면 이제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요때야 이제 LG 엔솔 이 실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순매도 크게 잡힌 게 잡혔고 그 전에는 LG 엔솔을 공모 청약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매도 수급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수급 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우려할 포인트까지는 아닌데 코스닥은 좀 특이하게 지금 역대급의 순매도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 부분이 줄어들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저 수급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반등도 약하고 그냥 내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완전히 처참하고 완전히 뭐 종목들 뭐 수익률 처참한 편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다음 주 패턴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지금 뭐 16일, 16일 뭐 러시아가 침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뭐 위치를 보시면 러시아가 있고, 여기 이제 나토 가입된 국가들이죠. 여기 쫙 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약간 완충지대로서 있고, 또 이제 얼지 않는 항구, 크림반도를 이제 병합했던 러시아의 이제 그 위치, 크림반도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줄줄이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에, 자기들을 향해 이제 쏠 수 있는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체계들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점점 좁혀온다는 거기 때문에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위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에 이제 사드 배치하니까 정말 뭐 경기를 일으키듯이 엄청난 그런 어, 이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지금 뭐 그거랑 비슷한 거죠. 계속적으로 좁혀오면서 이런 데다가 뭐 사드 배치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국경 접하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위협이 됐고 경기를 일으키고 여기다 그냥 병력 배치해가지고 뭐 위협을 주려는 건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예, 하는 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잘 나갔던 소비에트 연합에서 이렇게 이제 동유럽권까지 이제 쥐고 있었던 90년대입니다. 1990년. 그리고 이제 요 빨간색이 나토입니다. 뭐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국가들이 노르웨이 그리고 이제 중립 스웨덴, 핀란드 결국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완충지대를 두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북한을 완충지대로 계속 두려는 이유. 예. 왜냐하면 한국에는 미군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군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이 그냥 미군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면서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표하는 거죠, 중국이.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90년대 당시에는 나토가 러시아랑은 이제 굉장히 국경이 멀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019년도 기준입니다. 19년도 기준에서는 나토 가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폴란드, 뭐 이런 국가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 그래서 큰 위협이 됐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있는데 예,
여기까지 지금 가입한다고 하니 완전 국경을 뭐 맞대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는 가스를 이제 유럽에 공급하는 주요 이제 공급처이기 때문에 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루트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 핀란드도 나토 가입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중립국이었던 이 두 개 국가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 위협이 크게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럼 이제 미래셋에서 정리한 내용 한번 볼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하셨는데 보면 이제 갈등 원인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서방 세계하고 이제 유대 관계를 이제 맺고 강화를 하면서 결국 이제 러시아가 이제 뭐 안 좋은 눈초리를 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이야기한 요게 이제 러시아와 갈등이 더 확대된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매파적인 우크라이나 일부 군부가 도네츠크 공화국을 이제 무력으로 탈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국경지대 이제 군사를 이제 집결하면서 이번 사태가 이제 발생한 건데 러시아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 간결합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라. 근데 이게 이제 또, 또 서방 세계, 또 미국 측에서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누가 뭐 양보를 하든지 뭐 이게 안 되면 결국 말로 안 되면 이제 주먹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충돌 가능성에서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미국은 폴란드, 독일 등의 군사력을 증대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할 계획은 없다. 뭐 계속 부인은 하고 있는데 뭐 서방 국가들은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믿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뭐 지금 16일쯤에 이제 침공한다는 기사가 이제 아까 나왔던데 뭐 무슨 정보를 가지고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6일 침공 가능성이 높다 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 철수를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이게 이제 막 그 전면전이 되든 전면전이 안 되더라도 뭐 러시아는 이런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밀 같은 것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그 점유율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 원유 수출 중단돼서 에너지 가격 급등시킬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밀 수출도 중단돼서 밀 가격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러시아발 인플레이션 급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글로벌적인 어떤 경제에 지금 아니 이거 아니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데 이게 더해지려고 하니 지금 뭐 연준 입장에서도 복잡할 거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이제 우려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력 충돌은 위너 없는 사태죠. 그 누구도 승자가 없어. 뭐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또한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를 높인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제 이게 뭔가 충돌이 군사적으로 벌어지는 형태가 되면 주시장은 이제 한 차례 크게 한번 출렁이는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분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생각은 뭐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 평가가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아니 이분이 국정을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거의 60%예요. 10명 중에 한 6명이 뭐 지금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금 대통령단에서 어떻게 잡겠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물가 급등, 코로나 감염증 대응 미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비난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된 건데 중간 선거까지 조금 굉장히 불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당장 뭐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뭐 낮추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거고 당연히. 예, 그건 뭐 단실내 그게 발휘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국민의 그 눈과 귀를 예, 국민의 눈과 귀를 외부로 예, 돌리는 방향으로 아마 설계를 짰다면 예,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미국 왜 이렇게 저 강경하게 할까? 러시아가 침공 계획도 없다고 하고 아니 뭐 계속 뭐 언제 침공한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왜 저렇게 세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좀 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사실 좀 외부로 돌리면서 예, 강경하게 이제 어떤 국가나 이런 데 강경하게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정은과 이제 말폭탄 진짜 무시무시했습니다. 야, 무슨 전쟁 날 것 같았어. 예. 그렇죠? 예. 말폭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걸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이제 막 뭐 악수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북미 회담.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예.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를 조장하고 그거를 봉합하고 해내면서 자신의 어떤 그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외교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지지를 끌어올리는 뭐 그런 전략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일 뿐이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예,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뭐 이런 어떤 측면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강경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오늘 뭐 푸틴 바이든 뭐 전화 통화했는데 별 성과 없다. 뭐 이런 어떤 내용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봉합되는 상황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좀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요한 어떤 일정 체크 한번 해보죠. 다음 주 중요한 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PPI 이제 지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월 F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되는 측면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가장 화두고 중요한 어떤 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이제 지수죠. 여기 이제 16일 수요일 날 이제 발표된다는 측면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어떤 내용이 될 거고요. 어, 이 SK 증권에서는 이제 6월까지 뭐 지속적으로 좀 낮춰갈 것 같다 숫자를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어떤 피크가 좀 찍혔다는 그런 어떤 뭔가 좀 시그널이 좀 보여져야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낮아질 거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기대 이상으로 껑충 뛰어 깜짝 놀라게 했지만 다음 달을 피크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중국 PPI로 선행성을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할 생각이다 해서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월 FMC 이제 의사록입니다. 17일 새벽 4시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뭔가 좀 잠복된 뇌관 같은 느낌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1월 초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이제 QT 일정은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한다고 알려졌지만 12월 의사록의 충격이 적지 않았던 만큼 가드를 올리고 한 발짝 다가가는 가드를 올리고 한 발짝 다가가는 전략이 안전할 수 있겠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하여튼 뭐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다 지금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또 금리의 어떤 리스크 뭐 계속 주시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SK증권 이제 매크로 담당하시는 분도 요즘에도 쉽게 주식 오버웨이트 뭐 비중 확대 뭐 이런 어떤 의견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크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2% 시대를 열었고 독일 금리도 마이너스 시대를 종료했고 이탈리아 금리도 급격히 상승한다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이 세 가지 어떤 리스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략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참 주식시장이 뭐 항상 오를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리막을 걷는 그런 시기도 있는 거고, 또 하락이 좀 깊어지거나 길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당연하죠. 주식시장이 어떤 7, 8할은 횡보 하락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얼마나 이제 손실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기회 구간을 포착해서 거기서 되려 이제 더 좋은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더 유망한 종목을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지, 이런 것들을 보다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필요하지. 그냥 넋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뭐 나아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든지, 아무 뭐 공부도 안 하고 학습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있는다든지 하면 사실 발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의 메커니즘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라는 측면, 그리고 하락도 결국 주식의 한 과정이고, 뭐 넘어서야 할 산이면서 우리가 일상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가운데 진짜 진주,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런 파고를 거쳐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하락할 때는 어떤 것도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안정화되면 그런 애들이, 그런 종목군들이 더 세게 올라가고 더 강력하게 이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면밀하게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절대 지금 상황에서 넋놓고 그냥 뭐 있다든지, 뭐 자포가 자기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종목인데도 에이 막 마이너스 나 있고 손절해야지 하면서 그런 식의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주 또 잘 대응해 보면서 또 저는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잘 분석해 드리는 시간들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고, 심학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